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내고 자신도 최고의 플레이를 펼친 순간은 공교롭게도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그 뒤를 이어서 새로이 토트넘의 등번호 10번을 차지한 제임스 매디슨이 교체된 이후였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채널에서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단일 경기에서 10차례나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를 했고 5번이나 슈팅을 했죠. 공격 포인트는 한 골이었지만 1대1로 팽팽하던 경기에 후반 시작 7분 만에 역전골을 기점 패스로 만들어냈고 또 후반 10분에는 쐐기골을 상대의 자책골로 이어지게 만든 날카로운 슈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에는 직접 4대1을 만든 이날 경기의 마지막 골을 넣었는데요. 무려 8분 사이에 나온 3골을 자신의 플레이로 이끌어내고 70분에 교체됐습니다. 만약 이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계속 뛰었다면 해트트릭도 가능했을 거라는 반응이 영국 현지에서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이 물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 득점은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123호 골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19위로 20위권 이내 진입을 이뤄냈는데요. 웨스트햄과의 경기 하프타임에 교체된 매디슨이 앞으로도 벤치에서 시즌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로부터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티지 손흥민, 전형적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전매특허 플레이,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 플레이가 부활한 이유가 매디슨의 교체 아웃 덕분이었다고 분석한 디 애슬레틱의 전문가 컬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컬럼 풀버전으로 해석해서 영국 현지 전문가들의 관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는 잭 핏브룩 기자와 제이 해리스 기자인데요. 그리고 축구 전술 분석 전문가로 디 애슬레틱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암 탐 기자도 이 경기를 면밀하게 분석한 전술 분석 기사와 컬럼을 디 애슬레틱에 기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빈티지 플레이에 대한 현장 취재 기사, 그리고 매디슨이 후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다룬 기사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렌틀리스 스퍼스, 지치지 않는 토트넘이라는 제목과 손흥민의 빈티지 그리고 우도귀의 부활을 설명한 현장 취재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후반전 8분 사이에 3골을 넣으며 런던 북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한 골 뒤진 상황, 반격의 포효를 퍼부었습니다. 모하메드 쿠두스는 미키 반더벤과 파페마타르 사르에게 달려들고 얼굴을 가격하며 퇴장당했죠. 이 쿠두스는 데안 쿨루셉스키가 동점골로 경기를 되돌리기 전까지 원정팀 웨스트햄을 앞서게 만들었던 그 선수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토트넘은 2부 비수마의 골과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이 이끌어낸 장클레어 토디보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잭 핏브룩 기자와 제이 해리스 기자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의 팀 토트넘이 홈에서 보낸 화창한 하루의 주요 내용을 분석합니다. 먼저 쿨루셉스키가 수문을 열었다라는 단락입니다. 최종 결과는 4대1로 토트넘의 편안한 승리처럼 보였지만 웨스트햄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 경기장 안의 사람들, 토트넘 팬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 현장의 분위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볼 소유권을 득점 기회로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답답한 하루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요. 무엇보다 원정팀 그리고 역습하는 팀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토트넘은 더욱더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토트넘이 가졌던 압박과 부담감에서 헤어나오게 해줬던 것은 36분 후에 나왔던 데얀 쿨루셉스키의 멋진 슈팅을 통한 동점골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전진할 때 쿨루셉스키는 오른쪽에서 커트인하고 잘라 들어오면서 먼 쪽 구석으로 슈팅을 날리려고 자세를 취했지만 그 역방향은 니어포스트를 향해서 강하게 슈팅을 날리면서 상대의 수비와 골키퍼를 속였죠. 그리고 이 공이 알폰스 아레올라 골키퍼의 손과 양쪽 포스트를 모두 때리면서 골문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었는데요. 토트넘이 한 골을 넣자마자 이제 웨스트햄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댐이 터진 것 같은 건데요. 원정팀 웨스트햄이 더 이상 부지런한 초반의 수비 형태를 유지하면서 달려들어오는 토트넘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라인 사이의 공간을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로만 일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공을 잡을 때마다 골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프타임이 찾아온 것은 오히려 웨스트햄에게 안도감을 안겨준 것 같았습니다.
토트넘에게 중요했던 것은 후반전에도 같은 강도로 공을 장악하고 또 위험한 움직임을 구사하면서 후반전을 좋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후반전 초반 8분 사이에 3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몇 골 더 넣고 경기를 끝냈어야 했을 정도였는데요. 토트넘은 공격이 시작되면 거침없이 파상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클루세스키의 동점골이 터졌을 뿐인데 완전 양상이 달라졌죠. 올 시즌 현재까지 토트넘의 슈팅과 기대 득점, 실제 득점 기록을 보면 145회의 슈팅을 때렸고 그 슈팅의 기대 득점 값은 17.36골로 17골에서 18골 정도를 넣을 정도였는데 지금 실제 득점이 18골로 만든 기회만큼의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웨스트햄과 경기에 4골을 넣은 덕분이지 그 이전에는 기회 대비 슈팅의 득점 전환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을 자랑하는 선수 손흥민 선수죠. 이 경기 토트넘의 결정력 좋아진 이유, 기회를 살린 이유, 부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 것,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가 슈팅 상황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게 해줬던 전술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빈티지 손흥민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으로 다음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현장에서의 취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기를 20분 남기고 교체 아웃됐던 손흥민 선수는 이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활약에 자부심을 느끼는 본인의 뿌듯한 표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표정과 기립박수는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게 시즌을 시작했던 이후 가장 잘하는, 자신이 정말 가장 잘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이기도 했다고 얘기했어요. 즉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 골을 넣는 것이죠.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이후 3주 반 만에 출전한 경기로 왼쪽에 티모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대신했었죠. 하지만 그 이전 본인이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도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 선수에게 올 시즌 초반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2달 전이었던 8월 24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때때로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이제는 그를 따라잡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에이징 커브, 나이로 인해 예전의 기량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시선과 반응도 나올 정도였던 겁니다. 부상으로 빠진 건 사실 리그에선 2경기뿐이고 그 이전에 치렀던 5경기 중에 1경기에서만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웨스트햄전은 실제 득점 기록은 1경기지만 이 에버턴전과 같은 좋은 플레이, 또 많은 득점 기회가 찾아왔고 그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인 것이죠. 웨스트햄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는 전성기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단 한 번만 득점한 것, 한 골만 넣은 것은 불운이었다고 했죠. 오른쪽에서 클루세스키 패스를 받아 슈팅을 날렸던 그 장면이 토디보의 6탄 방어로 인한 굴절 속에 자책골로 기록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이후 사르가 대각선으로 줬던 그 패스를 받아서 토디보를 스텝 오버로 무너뜨린 이후 아레올라 골키퍼를 제치는 낮고 견고한 마무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이 득점에 대해서 디 애슬레틱의 현장 취재 기자는 손흥민만이 넣을 수 있는 빈티지 골이라고 했어요. 니어포스트를 강하게 노린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로 왼쪽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때린 정말 이례적인 슈팅. 보통 인버티드 윙어, 역발 윙어라는 얘기 하잖아요. 오른발잡이가 왼쪽에 뛰면서 가운데로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하는 것. 왼발잡이는 또 오른쪽에 가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할 때가 각도가 좋은데 양발잡이인 손흥민 선수 이렇게 스텝업을 하면서 어느 발로 찰지를 현혹시키고 편한 발인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더 아주 정확하고 강한 슈팅을 때려 넣은 것은 오직 손흥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현대축구에서는 측면 공격수를 역발 윙어로 두고 슈팅하게 만드는데 손흥민 선수는 어느 위치에 가도 어느 발로도 슈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슈팅을 단지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슈팅이 매우 정확하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선수인지, 얼마나 유일한 선수인지, 그가 얼마나 강력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이었다고 그야말로 극찬을 늘어났는데요. 토트넘은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이런 날이 더 많아지길 바랄 것이다라면서 이런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하도록 많이 준비하고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만이 가능했던 골이라는 표현은 영국 현지에서 이 경기를 생중계한 TNT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이날 현장에서 중계한 레스 퍼디난드 전 토트넘 공격수가 손흥민 선수와 경기를 마치고 현장에서 나눴던 그 인터뷰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듯이 손흥민 선수는 경기 끝난 인터뷰에서 그 위치에 있었다면 누구나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거라면서 자기는 그냥 팀을 위해서 팀적인 역할을 한 것뿐이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레스 퍼디난드는 노노노노라고 강하게 빠르게 부인하고 손가락으로 이제 부인을 하면서 웃으면서 손흥민 선수 당신이니까 그런 플레이로 그런 골을 넣을 수 있는 거라고 찬사를 보냈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토트넘 팬들에게서 가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고전하고 있는 데스티니 우도기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명예회복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죠.
풀백으로서 공격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면서도 메디슨이 빠진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적절한 공간 배분으로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사실 이 우도기의 인버티드 풀백, 오버래핑, 언더래핑 그리고 스트라이커 위치를 차지하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움직임은 메디슨도 함께 전진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활동 영역을 극히 제한시키는 사이드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안 좋은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후반전에는 우도기가 올라와도 손흥민 선수와 합이 좋았다. 그 얘기는 메디슨이 빠지면서 그 영역에 자유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비적으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런 동선 정리가 후반전에 나아졌던 것도 있고 파페사르가 메디슨 대신 들어오면서 수비를 도와주면서 이루어진 전술 변화의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사르의 존재로 인해 손흥민 선수도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디애슬레틱은 우도기가 스웨그를 되찾았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국가대표 휴식기 전 토트넘이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게 역전패를 당한 후 우도기도 그때 수비적인 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1살인 우도기는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서 얀쿠바 민테의 골을 허용했던 원흉이었고 또 조르지니오 루터에게 밀리면서 데니 웰백의 득점 상황에도 본인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 강하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사실 왼쪽 날개 위치에서 몇 차례 좋은 공격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제로드 보엔과 1대1로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결함을 또 한 번 노출하기도 했었죠. 웨스트햄 공격수 보엔이 백포스트에서 공을 받았을 때 잠시 미끄러져 움직이면서 우도기를 가볍게 제치고 올린 크로스를 쿠두스가 득점을 하면서 이 실점에서 또 한 번 우도기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장면 이후로 우도기는 훌륭한 반응력을 보이면서 토트넘이 공격을 펼칠 때 중요한 출구 역할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언더래핑을 주고받으면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있었고 이 크로스가 존슨이 헤더가 아닌 어깨로 건드리게 되면서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장면도 우도기의 좋은 기회 창출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선수인 우도기는 페드로 포로에게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었고 또 페드로 포로의 아크로바틱한 발리슈팅도 나왔는데 이게 골대를 넘기기도 했었죠. 웨스트햄은 이런 손흥민 선수와 우도기의 왼쪽 측면 합동 공격을 봉쇄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후반전 들어 52분 비수마의 슈팅이 나왔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 우도기를 발견하고 오른발 아웃프런트 패스를 찔러주고 그걸 받은 우도기가 삐루엣 빙글 돌면서 역방향으로 빠져나오면서 비수마에게 다시 밀어줬을 때 비수마가 슈팅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메디슨이 빠진 그 자리를 손흥민 그리고 비수마, 우도기가 나눠 가지면서 골을 합작한 거죠. 후반전에 토트넘은 웨스트햄을 압도하면서 수비를 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전반전과 달리 우도기는 쿠두스의 추가 득점 기회를 멋진 블로킹으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고무적인 경기력이었고 우도기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전의 경기력을 바꾼 선수 교체가 어쩌면 올 시즌 토트넘의 선발 명단 자체를 영속적으로 토트넘의 플랜 A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 이 기사가 가장 주목되는데요. 그 전체 내용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토트넘의 서브스티튜션, 토트넘의 선수 교체가 어쩌면 이 경기를 바꾼 것뿐 아니라 시즌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토트넘 허스퍼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4대1로 승리한 날 전반 30분까지 홈 관중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시 웨스트햄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토트넘이 기회를 놓칠 때마다 좌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전반전에 그 어떤 팀보다 많은 12개의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코너킥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30분이 지난 이후 데스티니 우도기가 왼쪽 날개를 무너뜨리고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했고 브레넌 존슨에게 득점할 수 있는 쉬운 기회가 주어졌죠. 하지만 헤딩슛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공은 존슨의 어깨를 맞고 튀어나오며 골대를 튕겨나갔습니다.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전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경기에서 후반 20분 사이에 3골을 실점하며 2대0 리드에서 2대3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어떻게 경기에서 대응력을 보여줄지 모두가 2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결과가 핵심 원칙을 고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교훈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안 쿨루셉스키의 맹렬한 공격으로 맹렬한 슈팅으로 전반전 동점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전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였던 전반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토트넘은 4대1의 편안한 승리를 결국에는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후반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과감한 교체에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토트넘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27살인 메디슨은 시야와 패스 범위가 넓어서 깊숙이 자리한 내려선 수비진을 뚫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전반전에는 웨스트햄의 모든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자기 박스 안에 진을 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디슨의 바깥쪽 움직임과 우도기, 손흥민과의 콤비 플레이가 상대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았죠. 그리고 쿠루세프스키의 동점골로 마무리된 역습도 메디슨이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의 역동성을 완전히 바꾼 파페 마타르 사르와 교체되어 교체 아웃된 것은 메디슨이었습니다. 메디슨이 반드시 잘못했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사르가 미드필드 지역에 더 많은 운동 능력, 피지컬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후반 8분 사이에 3골을 넣으면서 웨스트햄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사르는 완벽하게 성공한 도박이 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난 이후 사르의 달리기 능력이 토트넘이 우위를 점하는데 결정적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웨스트햄의 미드필드진을 보면 토마시 수첵과 같이 신체적으로 큰 존재감을 자랑하는 선수, 루카스 파케타, 귀도 로드리게스처럼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라면서 앞선의 선수들에게 공을 넘겨줄 때 정말 위협적이고 이 세 선수가 모두 빠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메디슨을 뺐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했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팔씨름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강도를 유지하면서 결국 웨스트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슨과 사르의 터치맵을 비교해보시면 눈에 띄는 점은 후자인 사르가 훨씬 더 깊이 내려가서 위치했다는 겁니다. 사르는 웨스트햄이 공을 넘겨받아 쿠두스, 보웬, 미카엘 안토니오를 통해 역습을 시도할 때 토트넘의 수비를 더욱더 잘 보호해줬던 것이죠. 그렇다고 사르가 토트넘의 두 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수비적으로 내려오면서도 공격적인 기여도 잘했다는 거죠. 그는 비수마가 득점하기 전에 넓은 공간을 파고들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받아 4번째 골을 성공시켰는데 앞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에게 주고 우도기가 내준 비수마의 슈팅 전 장면도 손흥민 선수를 향해 패스를 준 선수가 사르였습니다. 사르는 메디슨만큼 공격하고 메디슨보다 더 날카롭게 공격하면서 메디슨이 제공하지 못했던 수비를 보여준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루셉스키와 존슨의 활약에 대해서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상대를 압도하고 이겨야 한다는 말이 진부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분명히 적용됐습니다. 다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입니다. 선수들에게도 언급했지만 오늘 브레넌 존슨이 득점하지는 못했지만 페드로 포로를 돕고 수비적으로 팀을 도우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그의 최고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6경기 연속골을 넣었던 존슨이 이날 골은 못 넣었지만 수비도 많이 해주고 압박도 많이 해주고 다른 역할들을 해줬다. 그를 통해 또 손흥민 선수가 득점 상황에 많이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라이튼전 역전 패배 당시에 80분이 되기까지 선수 교체를 미뤘기 때문에 교체 시기를 너무 늦게 잡았다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웨스트햄을 상대로는 토트넘의 주축 선수 중 한 명인 메디슨을 일찍 빼는 것 정말 과감한 선택인데 이 선택이 정말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웨스트햄이 더 깊숙이 자기 진영으로 내려가서 경기를 했다면 오히려 메디슨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또한 지난 여름 유로 2024에 참가했던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제외된 이후 자신감이 꺾인 메디슨을 또 벤치로 내리는 그 팀 관리 차원의 위험까지도 감수를 한 겁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전술적인 교체를 빠르게 내렸죠. 메디슨 본인도 본인이 빠진 게 팀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체는 메디슨이 다른 팀 동료에게 주전 자리를 내준 순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클루세스키는 이번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로서 윙이 아닌 자신이 선호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옮기면서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자질을 모두 보여줄 수 있게 됐잖아요. 스웨덴 국가대표인 클루세스키는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슈팅도 선보였고 빌드업 상황에서는 영리한 리버스 패스를 통해 장클레어 토디바의 자책골이 된 손흥민 선수의 슈팅도 이끌어냈습니다. 12개월 전을 생각하면 토트넘은 메디슨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해리 케인으로부터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았고 라커룸에서도 부주장직을 맡으면서 빠르게 주축 선수로 자리를 잡으면서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2023-2024 시즌 첫 11경기에서 8골에 직접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주전으로 나서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쿨루셉스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4-2-3-1 포메이션은 클루셉스키를 살리기 위한 전술이기도 하지만 수비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한 손흥민 선수의 공격 지역 활용범위,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4-2-3-1이 앞으로 토트넘의 플랜 A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 오도베르가 부상해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모든 자리에 더블 스쿼드가 구축된 모습인데요.
사르가 왼쪽 맷 잘라내지 왼쪽 중앙 미드필더 주전으로 치고 올라온다면 이제는 메디슨과 베리발이 본래 또 다른 공미 자리에 주전 경쟁을 하던 게 아니라 메디슨도 베리발도 나란히 사르와 쿨루세프스키의 백업 자리를 두고 유로파리그나 카라바오컵 경기를 중심으로 거기서 선발 기회를 노리고 또 주요 경기에서는 교체 자원이나 조커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벤탄쿠르 역시 사르와 같은 전술적인 역할을 앞선 자리, 8번 자리, 한 칸 앞에 자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메디슨 선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뛰던 이 왼쪽 공격 영역이 아니라 비수마나 벤탄쿠르처럼 6번과 8번 조금 더 중앙에서 내려간 위치, 그 중앙 미드필드 위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플레이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디애슬레틱의 전망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메디슨이 없는 플랜 A로 선발 명단을 꾸리고 손흥민 선수와 쿨루세프스키, 솔란키를 통해 중앙 공격을 만들어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번 주중 경기 일정에는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유럽 대항전 경기가 연달아 펼쳐집니다. 먼저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4시에는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네덜란드의 강호 PSV 에인트호벤과 UEFA 챔피언스 리그 단계 3차전 경기 홈 경기를 치르고요.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김민재 선수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이 유럽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 FC 바르셀로나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이 두 경기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또 이어지는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4시에는 유로파 리그 단계 3차전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 역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들을 한준TV가 빠르게 분석해드리고 빠르게 해외, 유럽 현지 소식과 현지 반응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는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면서 소통하고 분석해드리는 실시간 소통방송, 라이브 방송, 입중계로 함께합니다. 또 한준TV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회원들을 위한 별도의 특집 라이브 방송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한준TV 멤버십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